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4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4번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14단원 앞부분까지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14.4를 통해서는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은행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교과서에 실리지는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도 실리지가 않았고, 이제 개도국 중앙은행에도 따로 나온 게 없으니까, 네, 좀, 네, 아쉽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14.4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EME라는 영어 단어가 한번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그 EME라는 영어 단어는 경제, 금융에서, 국제경제, 국제금융에서 이제 신흥국가들을 지칭하는 말을 요 EME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에서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이렇게 EME 국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EME 국가들에 있는 센트럴 뱅크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역할 아니면 더 많은 역할을 부담을 하고 떠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한 개도국들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자국의 어떤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금융시장도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시경제는 또 안정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하고 또 이와 같은 신흥국들은 우리가 앞에서 위기 때도 살펴봤겠지만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지 자국의 어떤 화폐 가치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여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할 일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14.4에서는 어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한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에 대한 설명 쫙, 그다음에 또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 설명 쫙 이게 아니고 그냥 신흥국의 중앙은행을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점을 보면 이제 인도 중앙은행 그리고 남아프리카 중앙은행 그다음에 이게 현지어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브라질 중앙은행 그리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뭐 이런 중앙은행들은 EME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중앙은행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중앙은행들은 이제 자국의 뱅킹 섹터를 성공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에는 이제 자국의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점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financial inclus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include라는 동사가 뭐뭐를 포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inancial inclusion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약간 아직 저개발된 국가에는 계좌도 없는 은행 계좌 하나도 없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죠.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전산이 잘 되어 있고 이제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돼 있어서 그런 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교만 입학하면 자동적으로 그 학생증이랑 연동돼서 계좌가 하나씩은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는 거는 금융 경제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고객 아니면 금융 소비자들도 금융 서비스, 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조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노력하는 거를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EME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Financial Inclusion Policy의 일환으로 그런 어떤 금융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런 어떤 신흥국에는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어떤 수출을 주로 하는 어떤 회사나 기업들이 더 자금을 필요할 때 공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제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14.4의 마지막 화면인데 이제 그래서 이러한 신흥국에서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전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부의 피스컬 팔러시, 이제 피스컬 팔러시를 총괄하는 정부랑 이제 유기적으로 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바꿔 말을 하면 이제 이 EME 국가들에 있는 센트럴뱅크의 경우에는 어떤 뭐 요런 거 뭐 요런 거 뭐 요런 거 어떤 뭐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할 때에 그 자국 정부랑 굉장히 밀접하게 협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에 비하면 독립성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14.5번 부분에서 14.1번 부분에서 잠깐 조그맣게 나와 있었던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나 금융, 특히 뭐 이런 중앙은행 아니면 뭐 어떤 뭐 법의 감독 체제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실제로 그 데이터를 경제나 금융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조금 독립성이 강한 중앙은행이 그 국가가 어떤 더 경제 성장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좀 높을수록 보장이 될수록 이제 자국의 경제 성장이 더 잘 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이제 이 학계에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살펴보는 것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스트루먼트 수단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통화 정책을 스스로 목표를 수립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이와 같은 고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이 어떤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 수단들, 그게 뭐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수단을 또 어떤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The Case for Independence라는 부분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다음 화면에서 아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최근의 어떤 경향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입장은 뭐냐면 통화 정책을 어떤 정부에서 만약에 너무 이제 영향력을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이런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거 직전에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우호적인 어떤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단기적으로 좋아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게 뭐야? 선거 직전에 막 그 이자율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쉽게 빌린 돈 가지고 뭐 기업이면은 투자를 한다던가 개인이면 뭐 어디 필요한 곳에 쓴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선거 직전에는 이자율을 확 떨어뜨렸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들이 승리를 했으니까 다시 또 어떤 경제 안정, 물가 안정을 위해서 또 이제 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그런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 확 생겨버릴 수 있다. 하마터면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나한테는 뭔가 나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어떤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를 맡겨놓으면, 아니, 당장 그 표에 이게 그 민감한 정치인들은 뭔가 장기적인 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딱 유지를 시켜주고 중앙은행에서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것도 배제를 하고 진짜 경제 측면에서 금융 측면에서 딱 생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반발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국가나 아니면 뭐 경제 체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를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이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독립성을 유지해주는 것의 장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은 정치인들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또 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정치인들도 알아. 이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자기가 한다고 발표를 하면 당장 지금 다음 선거에서 나 표를 못 얻어. 그럴 거면 이거 발표하고 이게 집행하는 역할을 차라리 중앙은행한테 맡겨서 그 비판을 중앙은행에 듣는 게 낫지 않냐. 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정치인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근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는 반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반대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거시 경제 어떤 안정 성장을 하려면 중앙은행에서 하는 이 머니터리 팔러시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피스컬 팔러시가 뭔가 서로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앙은행이 지멋대로 정부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할 테다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은행을 오히려 정부의 어떤 영향 하에 두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논거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쉽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중앙은행을 독립적으로 둔다라고 하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독립적인 권한 아니면 어떤 감시를 안 받는 거 뭐 그렇게 해두면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은행을 정부나 그런 거에 감독 하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조금 더 보장이 될수록 어떤 거시 경제 성장이나 물가 안정 같은 게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실을 밝혀냈고 그리고 이제 페드가 역사적으로 가장 독립적인 중앙은행이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ECB가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독립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가 여기 마지막 점이 되겠는데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어떤 위원회 구성으로 정부 측 인사들은 투표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 이런 어떤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것의 위원들은 모두가 다 정부 측 위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측면에서는 페드보다 ECB 모델이 더 독립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과서 14단원에서 오히려 페드는 정말 짧게 설명이 나오고 ECB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4단원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번 14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후에 14단원 리뷰를 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기도 했고 또 최대한 이번 14단원을 공부를 하면서는 너무 디테일한 거까지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거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 화폐금융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빨리 끝내는 것이 기말고사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우리는 요번 학기 화폐금융론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고 혹시 기말고사 이후에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는 또 다음 과목이나 또 다른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 화폐금융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